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중국 정부가 결국 어린 예언 소년의 한마디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광둥성 대홍수, 티베트 대지진, 그리고 마지막 경고 모두 정확히 예측된 재앙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단 하나의 원인을 지목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충격적인 발언 이후 중국은 세 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린 메이자오입니다. 쓰촨성 청도 출신으로 현재 국무원 산하국립지진재해 예측연구소의 수석 분석관이죠. 33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수학과 논리가 제 삶의 중심이었어요. 홍콩 중문대를 거쳐 영국 캠브리지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날만큼은 늘 엄격하고 무뚝뚝하던 군인 아버지의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메이자오, 내 천재성은 국가를 위해 써야 한다. 이것이 제 아버지 린웨이 중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인민해방군 장성 출신이었던 아버지는 애국은 침묵과 복종이라 가르치셨어요. 평생 국가를 위해 살아온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저는 유명 대학의 교수직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국가기관에 들어왔습니다. 국무원에서는 저를 젊고 똑똑하지만 조직 문화에 순응하지 않는 골칫덩이로 봤어요. 맞는 말이죠. 저는 데이터와 논리만 따랐고 관계나 상사의 비위는 맞출 줄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제 분석력은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재해 예측 알고리즘은 국가상을 받기도 했죠. 아버지의 가르침 중 하나는 한국에 대한 것이었어요. 한국은 중국 없이는 존재하지 못했던 나라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말을 들어온 저는 한국을 단지 편협하고 감정적인 민족주의 국가로만 생각했습니다. 한류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있었죠. 우리 문화를 모방해 성공한 것이라 여겼으니까요. 일상은 숫자와 보고서 사이에서 흘러갔습니다. 저는 냉철하고 책임감 강한 분석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졌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가끔은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이 일이 정말 중국을 위한 것인가?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의심은 약함의 징후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한다. 제 세계는 고정된 것 같았어요. 변함없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죠.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이 정해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2025년 1월 7일 티베트에서 리히터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라싸와 주변 마을들이 큰 피해를 입었죠. 저는 즉시 지진 분석팀의 총책임자로 지정되었어요.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상부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린 분석관, 피해 규모를 30% 낮춰 발표하도록 하게. 저는 당혹스러웠어요. 하지만 실제 사망자 수는 이미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축소하면 구조작업에 영향이. 이건 명령이네.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야. 그날 밤 내부 시스템으로 온 이상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송신자는 장용치라는 14세 소년이었죠.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다음은 광동. 그 후 양쯔강. 한국에 사과하라. 해킹인가 싶었지만 보안 시스템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조사해보니 장용치는 쓰촨성의 한 산골 마을 출신으로 과거에도 몇 차례 정확한 자연재해 예언을 한 아이였어요. 국가안전부에서 비밀리에 관찰 중이었죠. 허튼 소리군요. 한국의 사과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는 그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과학자로서 미신 같은 예언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정확히 2개월 후 광동성에서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어요. 강은 범람했고 도시들은 물에 잠겼습니다. 제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계속 켜졌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 소년의 예언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메이자오, 즉시 광동으로 가게. 현장 분석 총괄을 맡아주게. 장관의 목소리는 긴박했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광동으로 향하면서 그 예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은 광동. 그 후 양쯔강. 한국에 사과하라. 하지만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었죠.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자인 제가 미신을 믿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홍수 피해가 가장 심한 광동성 메이저우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물에 잠긴 건물들, 파괴된 도로,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저는 즉시 구조작업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주요 피해 지역의 72시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해요. 현장 책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무너진 유치원 건물 앞에서 한 어린아이를 만났어요. 5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저기 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요. 저는 아이를 달래며 물었죠. 한국이 도와준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니? 텔레비전에서요. 엄마가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지진이 났을 때 일본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을 구했대요. 주변에 있던 국무원 관계자 왕 부국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도와. 걔네는 오지도 못할걸. 국제 외교는 복잡하다고. 그런 말로 아이를 속이면 안 되지. 저도 속으로 동의했어요. 한국이 중국을 돕는다니 말도 안 돼. 하지만 아이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고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골든타임의 마지막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새벽녘 활주로에 한 대의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KDRT라는 글자가 선명한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한국 긴급 구조팀입니다. 즉시 작업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왕 부국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본 팀은 아직도 안 왔는데. 한국이 먼저라니. 한국 팀은 놀라운 효율성으로 현장에 투입되었어요. 유치원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 탐지를 시작했죠. 저는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며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한국팀의 리더 김주원은 침착하고 전문적이었어요. 그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업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에 직접 들어가기도 했죠. 린 분석관님, 저희는 이런 상황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2023년 터키 대지진 때도 파견되었거든요. 김주원의 말에 처음으로 제 선입견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냉정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배려가 느껴졌죠. 5시간 후 한국팀은 유치원 잔해 속에서 8명의 아이들을 구조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 아이의 엄마도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듯 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죠. 한국 구조팀의 활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드론, 소나, 적외선 혼합 탐지 시스템이라는 첨단 장비를 가져왔어요. 이 시스템으로 물에 잠긴 아파트 단지에서 임신 9개월의 산모를 발견했죠. 산모의 체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시 구조가 필요해요. 김주원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구조 작업은 위험했어요. 건물 구조가 불안정했고 추가 붕괴 위험이 있었죠. 저는 작전을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통계적으로 생존 확률이 10% 미만이에요. 김주원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린 분석관님, 통계는 사람의 생명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갑니다. 그들은 갔고 기적적으로 산모를 구조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까지 현장에서 진행되었죠.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재난 현장에 울려 퍼졌을 때 모든 구조대원들이 환호했어요. 그 순간을 담은 사진이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국 구조대, 홍수 속에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다.
구조된 아기의 이름은 하늘로 지어졌어요. 중국어로 티엔이죠. 산모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한국 사람들을 보내 우리를 구했어요. 중국 SNS에서는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왜 우리 정부는 못한 걸 한국이 했나? 우리 장비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왔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 이런 댓글들이 검열에도 불구하고 넘쳐났죠. 그날 밤 한국팀의 베이스 캠프에서 김주원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중국과 한국은 그렇게 가까운 관계도 아닌데. 제 질문에 김주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린 분석관님, 국가 간의 관계와 사람 간의 관계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을 뿐이에요. 한국도 과거에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때 예언소년 장용치의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음은 광동. 그 후 양쯔강. 한국에 사과하라. 왜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양쯔강에 대한 경고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어요. 광동성 임무를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 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용기가 없어 미뤄왔던 일이었죠. 아버지의 서재에는 군인다운 정도남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잠금 장치가 된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열쇠는 없었지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열쇠를 찾았죠. 일기장을 펼치자 아버지의 강인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은 군대 생활과 정치적 견해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다. 전쟁 때 우리를 경계했고 지금은 배울 점이 많다. 메이자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한국의 국민의식과 위기 대응 능력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나의 약점으로 비칠 수 있어 침묵한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에게는 다른 말을 했을까요? 왜 한국을 무시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아버지도 결국 깨달았던 걸 왜 나는 외면했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과학기술 발전, 특히 재난 대응 시스템과 구조기술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죠. 한국은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가 아님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이 중국에 구호품을 보낸 역사였어요. 2008년 쓰촨 대지진 때도 한국은 가장 먼저 구조팀을 보냈고 가장 많은 구호금을 지원한 나라 중 하나였죠. 이런 사실을 왜 우리는 교육받지 못했을까? 갑자기 예언소년의 경고가 더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 저는 처음으로 제 직업과 의무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국무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이제 데이터와 사실만을 따르자고요. 편견이나 정치적 압력이 아닌 진실만을 보고하기로 했죠.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국무원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양쯔강 유역의 이상 기후 현상과 댐 안전성에 관한 회의였죠. 저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현재 데이터로는 향후 3개월 내에 100년 주기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83%입니다. 삼엽댐의 수압이 설계 한계를 초과할 위험이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장관이 물었어요. 대책은?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과 재해,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광동성 홍수 때 보여준 그들의 기술력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장 부장관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린 메이자오. 당신 미쳤소? 한국 칭찬은 배신이나 다름없어.
지금 미국과 전쟁 중이라고. 당신은 편을 잘못 골랐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현재 우리의 기술로는 완벽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광동성에서 한국팀이 그만. 장 부장관이 소리쳤어요. 당신은 지금부터 모든 분석 업무에서 배제되었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장 부장관에게 말했어요. 국가는 체면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지킬 때 존재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마지막에 깨달은 진실이고 저도 이제 압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젊은 동료 왕리가 다가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린 분석관님, 저도 당신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언 소년 장용치를 만나보고 싶다면 이 주소로 가보세요. 그녀는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스촨성의 한 마을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모두가 알아요. 그냥 말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양쯔강의 위험은 실제입니다. 제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예언 소년을 만나러 가기로요. 이제 더 이상 과학자로서의 회의론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 사람으로서 움직일 때였죠. 스촨성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놀랍도록 평화로웠어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 가옥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재난 예측 전문가인 제게는 이런 평온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죠. 왕리가 알려준 주소는 마을 외곽의 작은 집이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어린 소년이 나왔습니다. 그는 평범했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깊고 현명한, 마치 오래된 영혼을 가진 것 같은 눈이었죠. 린 메이자오님, 기다렸습니다. 소년은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저에게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하시죠. 집안은 소박했지만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중국 각지의 지도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 작은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것들은 모두 과거에 일어났던 자연재해의 위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죠?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장용치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미래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저 느낌이 오는 거죠. 마치 강이 흐르는 방향을 보는 것처럼요. 그 흐름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있어요. 그날도 당신은 안 믿었지요. 광동성 홍수를 예언했을 때요. 그런데도 한국은 왔어요. 소년의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는 제 생각까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한국이죠? 왜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나요? 장용치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한국이 손 내밀 때 그것을 거부하면 진짜 재앙이 올 것이다. 중국의 오만이 강을 뒤집고 그 울음은 바다까지 들릴 것이다.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흐름은 이미 정해졌어요. 당신만이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요? 진실을 말하세요. 체면보다 생명을 선택하세요. 강이 분노하기 전에.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예언 소년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데이터 분석가로서 미신을 믿는 건 비합리적이었지만 이미 2번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죠. 양쯔강에 대한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할 때였습니다. 체면과 권력을 지키는 침묵, 혹은 진실을 말하는 용기.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사표가 수리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있었어요. 예전 동료들에게
양쯔강 홍수 위험성에 관한 데이터를 전송했고 언론사 친구들에게도 익명으로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따로 있었죠. 제 오랜 대학 친구 장외인은 한국서울대학교 재난연구센터와 협업 중이었어요. 그를 통해 한국 전문가들과 비공식 채널을 열었습니다. 메이자오, 이건 위험한 일이야. 지금 국가안전부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을 거야. 장외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했어요.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야. 정치는 나중에 생각하자. 한국팀은 놀라울 정도로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쯔강 유역 홍수 대비를 위한 경보 알고리즘을 비공식적으로 제공했어요. 이 알고리즘은 댐 붕괴 48시간 전에 정확한 경보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중국 관영 언론은 한국이 도와줬다는 사실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의 힘은 강했어요. 광동성 구조 작업의 영상들이 다시 공유되기 시작했고 피해 지역 주민들은 한국팀에 감사 영상을 올렸죠. 한국이 또 살렸습니다라는 댓글이 도배되었어요. 검열이 있었지만 진실은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한 기자회견에서 외교부 대변인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자연재해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선진 기술을 환영하며 앞으로 더 깊은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여전히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 걱정됐습니다. 중국이 한국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국무원에서였습니다. 린 분석관님, 다시 돌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 프로젝트가 있어요.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언소년을 다시 만나러 갔죠. 이게 충분할까요? 정부가 한국과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장용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형식적인 협력일 뿐이에요. 진정한 사과는 오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심으로요. 그의 말에 깊이 생각했어요. 진정한 사과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일까요? 시간이 흘러 저는 국무원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쯔강 홍수 대비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로서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을 이끄는 위치에 있었죠. 한국의 기술은 실제로 대단했어요. 특히 조기 경보 시스템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몇 년은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절정에 달했을 때 장 부장관이 다시 나타났어요. 중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더군. 수정하게. 우리 기술이 한국보다 우수하다고 써야 해.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은 쓸 수 없어요. 결국 저는 다시 한번 사표를 냈고 이번에는 제 경력에 큰 타격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실만이 길이었죠. 놀랍게도 이틀 후 한국서울대학교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자연재해 공동연구소의 방문연구원으로 합류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수락했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날 김주원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린 분석관님, 환영합니다.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축하해요. 그날 저녁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을 떠나 한국에서 일하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전에는 한국을 싫어했습니다. 이유도 없이요. 그저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위기에 서로 손을 내미는 나라라는 걸요. 한국은 중국에게 손을 내밀었고 이제 중국도 그 손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제 인터뷰는 중국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검열에도 불구하고 영상은 급속도로 퍼졌죠. 그리고 놀랍게도 중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오해와 편견에 대해 반성합니다.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우리는 앞으로 더 깊은 협력을 추구할 것입니다.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예언 소년이 예측한 양쯔강의 대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 덕분에 댐의 수위를 미리 조절할 수 있었고 대규모 홍수를 막을 수 있었죠. 오늘 저는 쓰촨성 청두의 한국, 중국 재난연구센터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센터는 한국과 중국의 공동 프로젝트로 두 나라의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재난 대응 시스템을 연구하게 될 거예요. 준공식 연설대에 섰을 때 관중석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예언소년 장용치였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자신의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예언은 경고가 아니라 가능성이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